오늘 수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아주 훌륭한 또 교수님을 모셔서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길에 아주 보람찬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은 이제 자연대학의 우리 학교의 자연대 생명과학부의 분자생물학 전공 학과에 계시는 교수님을 모셨고요. 일단 성함은 장용석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지금 현재 제일 어, 훌륭한 연구소가 익산에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소장님으로 이제 계시고요. 또한 2019년부터 대한면역학회 회장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우리 융합기술경영학과에 관련이 있는 또 하나의 업적은 사이토카인 네. 은행을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이 또 여러 연구나 또는 정밀 분석의 임상 치료나 이런 곳에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관하고 생산하고 보관하고 계시는 은행을 유지하시는 은행장이신 건가요, 그러면? 그 사업은 끝났고, 아, 그 사업은 끝났습니까? 네. 네,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신 교수님이십니다. 장영석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위기 되게 좋네요. 음, 방금 소개받은 그 생명과학부 분자생물학 전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분자생물학과하고 생명과학과하고 붙었다 떨어졌다 두 번을 했는데 이번에 또 글로컬 뭐라고 해서 붙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붙을 것 같긴 한데 아까 뭐 소개하신 부분 중에 면역학회 회장은 1년만 하고 끝나는 거고 사이토카인 은행도 특수연구 소재 은행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진행이 잠깐 되고 지금은 하진 않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저희 학교가 굉장히 내세울 수 있는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익산에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소장을 지금 맡고 있어서 그 시설을 뒤에 잠깐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가서 보시면 좋을 텐데 멀기도 하고 3등급 시설이어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뒤에 사진에 잠깐 보여드릴 텐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감염성 병원체를 연구를 할 때 보게 되면 이렇게 뒤집어 쓰고 뒤에서 이렇게 필터 돌려가면서 그런 착용을 하고 들어가야 돼가지고 가 보셔도 그 시설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저는 전공이 면역학입니다. 그러니까 어, 사람의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이걸 방어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그게 제 주 전공인데, 면역학이라는 것은 조금 늦게 발달이 됐어요. 지금으로부터는 이제 한 30년 됐지만, 내가 1987년에 미국을 갔는데, 그때 배운 교과서를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한 요 정도 두께가 돼요, 면역학이라는 게. 그 중에 한 80에서 90%는 지금 보면 거짓말이에요. 모르는 것을 그냥 추정으로 써놓은 얘기들인데, 그 중에 뭐 한두 가지는 그때도 잘 추정이 돼서 노벨상 수상 업적도 있고, 근데 늦게 막 밝혀지기 시작을 해서, 1990년대 노벨 생리학상 수상 10개 중에, 이제 10년 중에 한 8개인가가 면역학이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막 밝혀지면서 발전을 했고, 저는 원래 유학을 갈 때는 이제 바이러스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갔는데, 저희 과가 어떻게 바이러스학 교수가 뭐, 보직 교수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래가지고, 없어가지고, 면역학을 하는 한국 교수님한테 가서 전공을 해서 면역학 전공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중에 제가 10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없었던 시기에 전공을 좀 특이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분야들을 보실 텐데 생명공학 기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생물학을 하는 사람들이 뭐를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바이오가 굉장히 잘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러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기술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제 전공이 면역학 관련돼서 가장 쓸모가 있었던 기술이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예방주사를 여러분이 맞기 때문에 아이들도 영아 사망률이 뚝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래 살 수 있는데, 이 백신 기술에 대해서 왜 이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파트로 하는데, 요게 이제 산업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백신 설명하기 위해서 생물학의 기본 지식인 유전자하고 유전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공학 기술 및 산업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냥 여러분 실생활에서 이용되는 생명공학 기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대표적인 예로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머리 파마하는 거예요. 머리 파마하는 게 생물학적인 지식에 기반해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단백질이 페인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파마를 하지 않는데 안 해봤고 미장원을 가게 되면 이제 자른 다음에 무슨 약을 바를 거예요. 그 약을 바르는 게 뭐냐면 이 여러 개의 체인을 연결하는 사다리로 보면 발판이 있는데 발판을 끊는 작업. 그런 다음에 말아요. 말면은 이제 컬이 생길 텐데 거기에다가 이 끊어졌던 다리를 원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다가 엮어줍니다. 그럼 머리카락이 이렇게 휘어진 상태로 있겠죠. 그럼 한참 지나게 되면은 밑에서 새로 나온 머리카락은 원래 모양대로 나오니까 그 컬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컬이 있었던 것도 풀리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기 모양인데 이렇게 비틀어 놓으면 텐션이 생기니까 뚝뚝 끊어져 가지고 원래 모양으로 가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생물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술이고, 약품으로 봐서는 여러분이 그냥 제일 이해하기 쉬운 비아그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남성이 발기를 하게 되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혈압이 모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모이게 하는 게 CGMP라는 거고, 이게 혈액이 모이게 되면 밑에 뚜껑을 막아요. 근데 이 뚜껑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뚜껑을 녹여주는 효소가 있는 게 그게 포스포다이에스터레이스라는 효소입니다. PD라고 그러는데 이 효소의 모양을 보고 이 효소가 작용하는데 이렇게 해서 뭐를 붙들고 하더라. 요 안에 들어가는 저해제 모양을 디자인해서 만든 게 비아그라예요. 그래서 이 효소가 작용을 못하게 하게 되면 그대로 발기된 상태로 유지될 거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약입니다. 원래 약은 이게 발기부전 치료제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심장병에 관련된 걸로 만들었는데 임상시험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실제 비아그라라는 것은 제품명이고 성분명은 실데나필입니다. 실데나필 사이트레이트라는 게 성분명인데 이거를 이제 파이자에서 만들어서 팔 때 비아그라라고 해서 파는 겁니다. 이건 특허가 만료가 됐고 들어보셨겠지만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제약회사가 다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돈 낼 필요 없이.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양한 그 생명과학 지식이 우리 생활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가 그 면역학을 연구를 하고 생물공학을 연구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가 예방주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질병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보통 살아나가면서 예방주사를 16종류에서 19종류 정도 맞습니다. 잘 못 느끼실 텐데 아기 때부터 맞기 시작해가지고 나이 들어서는 뭐 대상포진도 맞고 폐렴도 맞고 그러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질병을 인류가 없애본 경험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연두입니다. 천연두는 기록에 보게 되면은 중국 고서의 기원전 한 3,500년 정도의 책에 보면 천연두 걸리면은 여러분 아마 한 70대 정도 되시는 분 중에 곰보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천연두 걸렸다가 사른 분들의 얼굴이 얼었다고 어른들이 옛날에 얘기하는데 그게 천연두에 걸렸다가 살아나신 분들이 얼굴에 흉터가 생기게 되는데 중국 고서에 보게 되면 그 곰보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한 5천에서 6천 년 기록만 봤을 때 그때부터 있었던 질병인데 그 질병을 저희가 백신을 가지고 없애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1976년에 지구상에서 맨 마지막으로 기록된 천연두 환자예요. 76년에 보고가 됐고 이 사람 77년에 완치가 됩니다. 소말리아에서 그랬는데 그리고 3년간 더 이상 환자가 발생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1979년에 WHO에서 천연두는 지구상에서 멸종을 했다라고 선언을 해요. 1979년에. 그런데 그때만 해도 예방주사를 막 주던 때니까 이 예방주사는 어떻게 해서 개발이 됐냐면 옛날에 그 천연두에 영국에서 보게 되면 인류 역사상 이 천연두 때문에 한 5억 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 천연두가 들어오면 거의 마을이 초토화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보니까 젖을 짜는 여자, 소 젖을 짜는 여자들은 천연두에 안 걸려요. 천연두가 마을에서 막 퍼져도 이 젖을 짜는 여자들은 천연두에 안 걸리는데 왜 그럴까? 그러고 봤더니 소에 사람의 천연두하고 비슷한 그런 농양이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우두라고 그러는데 요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해서 그 우두의 고름을 갖다가 띄어서 사람한테 접종을 합니다. 위인전에는 자기 가족한테 접종을 했다라고 미화가 되어 있는데 실제는 천연두가 들어와서 부모를 잃은 고아 남자를 하나 꼬셔와요. 그래가지고 애한테 그걸 접종을 한 다음에 천연두가 걸린 사람하고 일주일간 가둬놓습니다. 그럼 100% 걸려야 되는데 애가 일주일 있다 발작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백신으로 쓸 수 있겠다. 라고 해서 그 우두라고 해서 천연두 백신이 개발이 됐고 우리나라는 지석영 선생님이 요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이 됐는데 제가 그 공동 연구를 하는 영국 팀이 있는데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세인트 조지스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이라는 그 병원이 있는 의과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에드워드 제너가 옛날에 펠로우를 했대요.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 도서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에드워드 제너가 고름을 띄었던 소의 가죽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 있냐면 여기 약간 까맣게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가 그 고름을 띄었다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도서관에 이렇게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백신이 개발이 됐고 우리가 우리 기술로 인류가 퇴치를 시킨 유일한 질병이 지금 천연두예요. 두 번째로 퇴치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소아마비입니다. 소아마비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생명공학을 이용한 산업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유용물질, 아까 같은 뭐 비아그라를 만든다든가 백신을 만든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조작을 통해서 그 제품을 만들고 아니면 생물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일들을 하는데 이 생명공학 산업이 특징이 좀 있어요. 왜 이게 굉장히 큰 돈을 벌 거다라고 사람들이 신기루처럼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는 고부가가치형 산업입니다. 혹시 자녀들 키 안 큰다고 성장으로 맞추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LG생명과학 가서 보게 되면 성장으로 본 1년 그 판매량을 공장이 없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요. 이거보다 한 4분의 1 되는 실험실에서 옆에서 그냥 혼자 만들어서 1년에 몇십억 원어치 팔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장이 필요 없고 굴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돈을 안 들이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공학 산업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 처음에 설계하고 뭐 디자인하고 철판 얼마 사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재료가 10원이 들었어. 여기서 내가 한 10원의 이윤을 붙여서 20원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매 가격이 정해지는데 생명공학 산업의 제품은 원자재나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에 제시를 하면 저 사람들이 살 것 같으면 그 가격에 파는 겁니다. 백혈병 치료제 같은 경우 만드는데 뭐 10,000원이나 20,000원밖에 안 되는데 한 달 그 치료비가 한 450만 원 정도예요. 그래도 저 사람들이 살 것 같다. 그러면 가격을 그렇게 매기는 게 생명과학 제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보험으로 카반을 해줘야 되겠는데 너무 비싸게 만드는 회사에서 요구를 하니까 인도가 가끔 그 방법을 쓰는데
니네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 인정을 안 하고 우리가 베끼겠어. 베끼기는 굉장히 쉬워요, 생각보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할 테니까 400만 원 받지 말고 한 60만 원만 받아. 그러면 그게 협상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공학 제품이 굉장히 특이한 게 원가 개념이 없이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일 것 같으면 그 가격을 매기고 팔아요. 그 다음 두뇌 기술 집약적이라는 것은 방금 들어봐도 이해가 겠지만 all or none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동차는 국산 자동차 제일 작은 게 뭐 한 볼트 정도 되나? 좀 작고 큰 거는 이제 에쿠스가 있을 텐데 사람에 따라서 나는 뭐 돈이 좀 있으니까 1억 가까이 주고 큰 차를 사겠어. 나는 뭐 차에 그렇게 돈 쓰기 싫으니까 그냥 좀 1, 2천만 원짜리 차를 사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명공학 제품은 생명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 5%의 성공률만 높아도 모든 시장을 독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쉽게 생각해보면 내 생명이 달려있는데 내가 5만 원, 10만 원 못 낼 것 같아. 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다 독식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하는 사람들이 약간 환상에 빠져요. 아, 내가 실험을 해봤더니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이거 팔면은 그 대대손손이 큰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이 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이 굉장히 괜찮은 산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제품화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제품이 거의 개발을 해서 판매되는 데까지 12년 내지 16년 정도 걸리고 한 번 제품을 개발하는데 몇 조 원이 들어가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 경제력이 좋아져 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백신 같은 경우는 임상 시험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서 우리나라가 임상 3상까지 못 가요. 그 돈을 감당할 만한 회사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만들다가 외국 회사에 넘겨요. 그래서 니네 팔아서 돈이 되면 얼마 우리한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윤의 반 이상을 포기하면서 넘기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게 큰 돈을 버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특징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부도 투자를 하려고 그런 거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술들이 활용이 될지를 알려면 어쩔 수 없이 전공이 아니시더라도 유전하고 유전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 그레고로 멘델이라는 사람이 처음 그 학설로서 정착을 시켰습니다. 신부님인데 여기 아마 오스트리아인가 어딘가에 있는 수도원인데 여기 신부님이에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완두콩이 있는데 완두콩이 씨가 녹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씨가 매끈한 것도 있고 쭈글쭈글한 것도 있고 꽃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고 한쪽 끝에만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7개의 캐릭터를 찾아요. 이렇게 껍질이 노란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어떤 것은 여러분도 보면 알겠지만 C 모양이 딱 보이는 콩깍지도 있고 안 보이는 콩깍지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유전을 하는지를 전부 이분이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암술 수술을 자기가 인위적으로 교배를 시키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꽃 색깔이 어떤 게 나오는지, 씨가 어떤 게 나오는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유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되는가 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열의 법칙, 우성은 나타나고 열성은 나타나지 않고, 한 세대 넘어서 열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형질이 있을 때 이게 뒤섞이지 않고, 후대에 가보면 또 분리가 되고 이런 여러 특징들을 발표를 하는데, 멘델 유전 법칙은 생물학에서 최초의 학설이고 굉장히 중요한 학설인데 이분이 과학적으로는 안 좋은 짓을 좀 많이 했어요. 본인 생각하고 맞지 않은 데이터들은 전부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친 분이에요. 그렇지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해서 이제 유전이 그렇다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럼 그 유전을 어디서 결정을 하는지 그 실체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걸 알기 시작을 한 게 로버트 쿡이라는 사람이 이제 관찰을 합니다. 이게 현미경인데 옛날 현미경이에요. 현미경을 가지고 이게 저희 와인병 뚜껑 덮는 코르크를 얇게 잘라 가지고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해서 봤더니 그 안에 조그만 이렇게 방들이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세포, 영어로는 셀이라고 하는데 셀이 감옥이라는 뜻으로 쓰이니까 조그만 방들이 쭉 있다라는 걸 보고 이게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해상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기 생각대로만 봐요. 이게 옛날 우리 발생학 책에 보게 되면은 남자의 정자를 보고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옛날 어른들 남자는 아기 씨를 제공을 하고 여자는 아기 즙을 제공한다고 그랬지 난자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남자가 주는 정자를 키워서 아이가 나올 따름이지 여자의 유전자가 가서 섞어서 아이가 생긴다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그림에 보면 조그만 아이가 미니어처가 이게 정장 안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대단한 게 이 세포를 보고 그 안에 세포 안에 조그만 점이 있다라는 것을 그림을 그려놔요. 그래서 이 점이 뭔가 그랬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점 안에 염색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돼요. 그래서 요게 유전자의 실체라는 게 여러 사람의 연구를 해서 점점 밝혀나갑니다. 이렇게 염색체가 들어있고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꺼내서 보게 되면 이렇게 23쌍이 들어가 있어요. 다 4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22개는 똑같고 여자분의 경우는 X가 2개 들어가 있고 남자는 X 하나, Y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난자와 정자로 갈릴 때 쌍이 아니고 23개로 갈려진 다음에 합쳐서 다시 46개가 돼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여자아이가 태어나기도 하는데 요 염색체가 유전의 실체라는 게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럼 이 염색체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걸 풀어서 봤더니 DNA로 되어 있다는 것을 또 밝혀내게 돼요. 그래서 이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중나선으로 돼 있고 이 DNA에 우리 정보가 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기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별로 차이가 없지만 외국 애들 같은 경우는 눈동자의 색깔이 무슨 색인지 머리카락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그 정보들이 여기 다 써 있는데 희한하게도 쓰는 알파벳의 종류는 4개밖에 안 써요. 여기 보면은 G, A, T, C 4개의 정보를 쭉 나열해서 쓴 게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밝힌 사람이 이 왓슨하고 크릭이라는 사람인데 요 실적으로 1962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탑니다. 요 분은 크릭이고 이 사람이 왓슨인데 이 왓슨이라는 사람은 얼마 전에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말년에 아주 추하게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자적 발언을 하고 이 사람들이 보통 가서 강연을 하게 되면 지금은 아마 한 시간 강연하면 한 4, 5천만 원 받나? 굉장히 큰 돈을 받아요. 우리 학교도 2000년인가 한번 피에르 샴본이라고 노벨 화학상 수상하신 분 프랑스 분을 초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20년 넘었는데 강연료로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그 돈을 그냥 장학금으로 주고 가셨는데 큰 돈을 벌 수 있었는데 그런 짓을 하다가 강연 다 떨어지고 결국은 노벨상 메달을 팔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러시아에 있는 부호가 사서 도로 줘요. 좀 얌전히 있어라 그렇게 하고 줬는데 말년 되게 추하게 늙어간 사람인데 그 정보를 다 발견합니다. 그런데 요거 발견을 할 때 가장 사람들이 아쉬워했던 사람이 요 여자분이에요. 로절린드 프랭클린인데 이분이 이렇게 DNA를 결정을 가지고 X선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을 갖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저도 이게 전공이 아니라 모르는데 축에서 뭐가 얼마 떨어져 있고 이걸 보면은 바나나 모양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이런 정보들을 다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영국에서 연구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쓴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사진이 프랭클린이 가지고 있다는데 한번 얻으러 가야 되겠는데 저 여자 되게 까칠하다고 소문났는데 줄까 말까 그러면서 가요. 근데 의외로 프랭클린이 그냥 쉽게 줘요. 가져가라고. 근데 이 사람이 실제
굉장히 친했던 사람은 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노벨상을 2번 탄 사람입니다. 단독 수상을 2번 한 사람인데, 여기 보면 노벨상을 2번 탄 사람이 4명 있습니다. 마리 큐리는 여러분 들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라이너스 폴링이고, 존 바딘, 프레데릭 생거 이렇게 4명인데 유일하게 혼자 2번 탄 사람은 이 사람 혼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로절린 프랭클린하고 되게 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벨상을 2번 탔는데 한 번은 화학상을 탔고 한 번은 평화상을 타요. 특이하죠. 왜 평화상을 탔냐면 핵실험 금지 활동을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얼굴 보면 아시겠지만 유태인이에요. 그 유럽에서 활동을 했었고 시카고 대학 교수가 됐는데 공산주의자로 몰려요. 그 핵실험 금지 활동을 하면서 공산주의자로 몰리면서 여권을 미국 정부가 뺏어버립니다. 지금은 정부가 이메일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때는 만나지 않으면 이 사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 얘기하기는 둘이 만났으면 이 사진을 이 사람한테 먼저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못 받고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발표를 했냐면 이게 2줄이 아니고 3줄일 거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왓슨하고 크릭이 거기서 소문을 어디서 들어요. 야, 라이너스 폴링이 3줄이라고 발표를 했대는데 꼬여 있단다. 그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를 갖다 만드는데 이렇게 모형을 만드니까 모형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또 끊어져요. 이거 아닌가 본데? 그러면 2줄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이처의 한 노벨상 수상 업적인데 한 페이지 조금 안 돼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림 딱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탔는데 이분이 못 타요. 왜 그러냐면 38살에 죽어요. 노벨상은 죽은 사람한테는 주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후 수상자가 딱 한 명 있었는데 저희 분야 사람이에요. 2012년인가 받았는데 발표하고 나서 받으니까 일주일 전에 죽었어요. 노벨상 수상자로 발표를 했는데 일주일 전에 죽어가지고 이 사람을 줘야 돼 말아야 돼 회의를 했는데 이미 그냥 발표를 했으니까 주자 그래서 와이프가 수상을 하고 유일한 사후 수상자가 됐는데 사람들이 되게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화성 탐사선에 그 로버라고 해서 이렇게 화성 표면 왔다 갔다 하는 그 탐사선 있죠. 거기에다가 프랭클린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저기 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이제 DNA 구조가 밝혀지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정보를 좀 알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정보를 좀 알으니까 이게 어떤 쓸모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1990년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휴고라는 그 오거나이제이션을 결성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 염색체가 22쌍의 X하고 Y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정보를 다 읽자. 이게 아무래도 좀 있으면 쓸모가 있을 것 같으냐 한번 읽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굉장히 특이해요. 우리나라는 경기가 안 좋으면 뭐예요? 땅 파고 다리 만들고 하는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근데 이게 1990년인데 제가 1987년에 유학을 갔을 때 미국 돌아가는 꼴이 이거 일본한테 다 먹힐 것 같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일본 애들이 사고 소니도 소니가 아니라 굉장히 큰 영화 회사도 일본 애들이 사고 일본 애들이 너무 잘 나가는 거야. 근데 미국은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으로 이걸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발상인데 미국 에너지성에서 요거를 하다 보게 되면 요거에 관련된 기계, 치약 이런 그 산업들이 발전을 할 것 같다라고 그래서 이거를 1990년에 시작을 합니다. 원래 목표는 2012년에 완성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기술이 발달이 돼요. 그래서 2001년에 완성이 됩니다. 2001년에 원래 계획보다 반만 걸려가지고 완성이 됐는데 이거 하나씩을 읽어나가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은 하나 읽는데 일주일 걸렸대요. 실험하는데. 근데
제가 박사과정 때는 일주일에 하면은 한 200개 정도 읽어요. 저희는 유학생이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밤새고 해가지고 하면 한 600개에서 800개 읽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냐면 지금 DNA 샘플을 택배로 보내면 내일 회사로 들어가겠죠. 올해 아침에 출근해서 와 있으면 한 8,000개 정도가 서열이 쫙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읽어요. 그래서 22개의 X, Y까지 해서 전부 읽어냅니다. 근데 요거를 읽을 때 제일 짧아 보이는 게 뭐예요? 21번이 제일 짧아 보이죠? 원래는 순서대로 해서 21번, 2번이 더 짧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21번을 먼저 번호를 붙였습니다. 다운 증후군이 21번이 3개인 사람이 다운 증후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 난자가 생길 때 잘 안 나눠져 가지고 하나하나 가야 되는데 2개 빵이 되면 2개가 하나가 붙어서 3개가 되면 다운 증후군이 되는데 21번이 제일 짧으니까 요때 이 휴고에서 한국에다가 니네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력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럼 니네가 21번이 제일 짧으니까 맡아서 해봐 그러고 우리한테 21번을 배정을 했습니다. 나라별로 연구소별로 쭉 배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게 왔을 때 제가 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저거 해봐야 뭐해 돈만 들어가고 정부에서 돈도 안 줄 텐데 그래서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1번 염색체가 우리가 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다시 넘어가서 원래 했던 연구소가 하나를 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01년에 완성이 될 때, 어떻게 완성을 했냐면, 원래는 여기서 하나 읽고, 하나 읽고, 하나 읽고, 이런 식으로 쭉 간다고 플랜을 짰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세레라 제노믹스라는 이상한 회사가 들어와요. 그래서 샷건 방식이라는 건데, 샷건이 뭐냐면, 여러분 영화 보게 되면 보통 총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쏘는데, 탄탄총 쏘는 거 있죠. 뭐를 했냐면, 이 염색체를 다 갖다 그냥 다 잘라요, 무작위로. 그 다음에 짧은 거 서열을 정한 다음에 이걸 눈으로 보고 연결시키기 어려우니까 슈퍼컴퓨터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겹치니까 여기 다음에 이건가 보다 이렇게 해서 연결이 쭉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빨리 끝냈는데 문제가 뭐냐면 회사가 개입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특허를 걸겠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개입을 했던 연구소나 나라는 공짜로 쓰지만 관여를 하지 않았던 나라는 돈을 내고 쓰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책임자를 찾았어요. 실제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놈이 그거 안 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한 1, 2년 정도 시끄러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어떻게 결론을 났냐면 이건 인류 유산이기 때문에 특허를 걸지 않겠다라고 해서 다행히 그냥 넘어간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니까 돈이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일은 뭐냐면, 1번 염색체 어느 부분이 무슨 병, 무슨 병, 무슨 병, 이거를 우리가 주석을 단다고 그러는데, 이걸 다 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이렇게 쭉 써 있는데 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로제타 스톤을 보듯이 이제 해석을 해낸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요런 작업들이 지금 다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뜨거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람께 지금 하나가 돼 있습니다. 마크로젠이라는 회사에서 마크로젠. 서울대 교수님이 본인 거를 가지고 해서 다 읽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작물들, 그러니까 무, 배추, 뭐 콩, 그 다음에 발효에 사용이 되는 미생물 유전 정보 이런 것들은 다 특허를 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늦게 뜨거라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서 요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려면은 우리는 그 자체로 특허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위복이 됐었는데 이렇게 정보를 다 읽어내고 주석을 달고 하다 보니 어떤 것들이 발견이 되냐면 굉장히 하등 동물에 있는 유전자가 사람에도 다. 그러면 사람을 손봐가지고 기능을 알 수가 없으니까 동물에서 손을 봐서 이걸 손을 내봤더니 애가 갑자기 똑똑해졌어요. 그럼 이건 지능에 관련돼 있을 거다 하는 그런 기능들을 다 연구를 해나가요.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되면 질병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개인이 사람 걸 다 해보면 전부 똑같지는 않습니다. 0.1% 정도 차이가 있고 침팬지하고 우리하고는 98.7%가 동일해요. 1.3% 차이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유전 정보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는 게 뭐냐면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어머니도 유방암이 있었고 외할머니도 유방암으로 돌아가시고 이모도 유방암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유방암 발병 인자가 클리어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 말짱한데 유방 절제술을 그러니까 유방을 아예 없애고 플라스틱 서저리로 해서 보완을 해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예측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은 100% 유방을 간다고 예측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 간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통 한 한 곳에서 16군데 정도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그 막장 드라마 보게 되면은 제가 내 애인가 아닌가 하면 뭐예요? 일단 칫솔 훔치고 머리카락 뽑고 하죠. 그거 가지고 차이가 있는 부분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99.9% 이건 친자의 난이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보기는 여기 지금 엄마 거를 DNA를 잘라보면 이렇게 나오고 아빠 거 DNA 잘라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애가 넷이에요. 장남은 아빠 거하고 같은 게 있고 엄마 거하고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건 친자입니다. 그 다음에 차남은 엄마 거하고 같은 게 있는데 아빠 거하고 같은 게 없어요. 이건 엄마가 사고 친 겁니다. 그 다음에 장녀는 있고 차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친자 간별도 하고 전라북도에서 만약에 살인 사건이 났거나 어떤 뭐 강간 사건이 났거나 했을 때 샘플은 어디로 가냐면 전라남도 장성에 가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이런 작업들을 다 해줘요. 그래서 범인도 찾고 그 다음에 친자 간별도 하고 친자 간별 별로 안 하는 것 같죠. 음. 제가 그 박사를 마치고 서울대학병원에서 포스닥을 한 8개월 하다가 전북대 교수가 됐는데, 그 서울대병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대학로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고풍스런 서울대 건물이 있고 그 뒤에 연구동이 있고 그 뒤에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동에서 일을 했는데 병원으로 가는 새끼리 그 연구동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담배를 안 피는데 그때는 담배를 피니까 실험하다 나와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꼭 할머니가 애기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이 어디로 가냐고 물어봐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 친자간별이 생각보다는 많이 하는데 이게 역시 DNA 그 기술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이런 유전자 예측에 의해서 이 안젤리나 졸리는 굉장히 심하게 한 경우고 여러분이 예측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 유전자를 보게 되면 위암 발생 확률이 높다. 그럼 아무래도 여러분이 좀 음식을 조심한다거나 뭐 내시경을 자주 한다거나 그런 대비를 하면서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기술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건방을 떨어요. 유전자를 조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개발이 됐냐면 DNA를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자를 수 있는 가위하고 이거를 붙일 수 있는 풀이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DNA를 띄어가지고 옮기고 띄어가고 옮기고 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장 먼저 시행이 됐던 게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인슐린이 췌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동물 췌장을 갈아가지고 거기서 인슐린을 약간 정제를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주로 쓰는 게 말의 췌장이라든지 돼지의 췌장을 썼었어요. 뭐가 감염이 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세균의 DNA에다가 인슐린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세균을 몽땅 길러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인슐린을 정제를 한 게 휴물린 R이라고 하는 최초의 생명과학 제품입니다. 이게 그 제넨텍에서 만들었는데 삼성전자보다 이윤율이 한 10배쯤 높아요. 이거 만드는데 저희 실험실에도 만들어 보면 한 2,000원 정도 오면 만드는데 그걸 가지고 몇만 원씩 받아 먹어요. 그렇게 해서 조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걸 갖다가 집어넣고 빼고 하는 일들이 의외로 굉장히 쉬워졌어요. 여러분이 청바지 입으면 이렇게 그 워싱 청바지 있죠.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돌가루에다 효소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빨아서 없애는데 그 효소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그 다음 이제 단백질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동물을 우리가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동물을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 이렇게
여기에다 먼 유전자를 넣어서 그 유전자를 발현하는 동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 병을 치료를 합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유전적으로 결핍을 가진 애입니다. 효소가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 Meeting now, September 14th, 1990. On that day at 2 in the afternoon, a physician inserted a needle into the hand of a 4-year-old girl who had a fever. 4살 먹은 애인데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면역 체계를 잘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얘는 expected lifetime이 9살이에요. 9살을 넘기질 못하고 대부분은 면역 체계가 안 좋기 때문에 계속 감염이 되다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보통 우리가 감염되는 뭐를 할 때 이게 안쪽에다 대고 작업을 하는데 얘는 이 안에 넣어놔야 돼요. 그래야 감염이 안 돼. 근데 얘가 없는 유전자를 갖다가 아이한테 전달을 합니다. Pouring through the needle was a precious liquid carrying life-sustaining immune cells. What made these cells special was that 2 weeks earlier, they had been 애기한테서 2주 전에 세포를 빼가지고 그 세포에다가 없는 유전자를 넣어줘요. correct an error in their DNA. The experiment was a historic moment for science. In the first human gene therapy experiment, the 첫 goal 번째 was 사람 유전자 치료의 예입니다. T cell. These immune cells are part of an intricate, well-orchestrated defense system that protects the body against harmful intruders and fights infection. In the procedure, mature T cells were 그래서 removed 세포를 from 꺼내서 and 이렇게 grown 유전자를 into 집어넣은 다음에 아이한테 다시 집어넣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를 치료를 합니다. enzyme adenosine deaminase. The viruses then incorporated their DNA into the DNA 바이러스에다가 of the cell. 없는 유전자를 넣어가지고 Destroyed. The 집어넣는 방식을 쓰는데 then return. 아까 보면 남자애처럼 보이는데 여자애예요. 얘가 지금 훨씬 나이 들어 보이죠. 19살, 20살 때 찍은 사진인데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이러스를 써서 옮기는데 10케이스 중에 2케이스가 암이 생깁니다. 이거 치료를 하다가. 그래서 중단이 됐었고 지금은 이제 개선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최초로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결함을 치료하는 기술로 활용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유전자 치료 기술로서 지금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요 두 사람이 요 기술로 2020년에 노벨상을 탔습니다. 엠마누엘 샤르팡티에하고 제니퍼 다우드나라는 사람인데 유전자가 지금 아까는 바이러스를 써서 집어넣으니까 암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교체하는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크리스퍼 캐스9 기술이라고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유용한 기술인데 큰 사고가 한번 납니다.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치료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 사람에다 적용을 해버립니다. 중국에서. 네, 이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엄마가 아마 HIV, 에이즈 환자고 아빠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이를 낳다가 피가 섞이게 되면은 아이가 수직 감염이 되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아이가 감염되지 않게 태어날 수 있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HIV가 감염을 하는데 필요한 CCR5라고 하는 수용체가 있는데 그 수용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배아 수정을 해서 쌍둥이를 출산을 했는데 하나는 없이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는 불안정하게 수정이 돼서 이게 픽스가 돼가지고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이걸 그냥 조용히 지가 그냥 하면 좋은데 이 크리스퍼 캐스9 기술을 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지금 여기 인터뷰하는 것도 나오는데 형무소 왔습니다. 실험실 폐쇄당. 3년형 살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엊그제 다시 그 부각이 되긴 됐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좋은데 이상한 놈이 생겨요. 우리나라도 경희대학교에서 요 조작하는 기술을 조금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아마 실험실 폐쇄당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는 이제 무섭지만 여러 가지 활용 기술을 쓰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동물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젖에만 나오게 만들어 놓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나와 이제 보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키우면서 젖을 짜면은 AAT라고 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약이 젖에 있어요. 그럼 그 정제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아직은 정제 비용이 그냥 다른 방법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비싸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술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역계 돼지라는 건데 어, 사람의 장기하고 사이즈가 제일 비슷한 동물이 돼지입니다. 근데 이 돼지에서 사람한테 장기를 옮기게 되면 거부 반응이 있는데 그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 두 개를 없애는 작업들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이종장기 사업단이라서 1년에 60억씩 10년 국가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서울의대에서 했어요. 근데 임상시험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뒤에 얘기가 없어요. 이게 가능하게 되면은 장기 이식을 공여자를 기다릴 필요 없이 뭐 신장이나 심장이나 이런 거를 옮겨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은 상당히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할 수 있는 게 요렇게 생긴 돼지인데 우리가 보통 보는 돼지하고 좀 다르죠. 무균 미니 돼지라는 건데 요것도 우연히 이거는 미국에 있는 한국 교수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리타이어하면서 서울대에다 줬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원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요 실험은 굉장히 하기 수월한 곳이에요. 자, 동물만 손을 대냐? 식물도 손을 대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과에 있는 교수님이 실험을 한 겁니다. 지금 리타이어 하셨는데, 지금 요게 쌀인데, 이거는 우리가 실험을 한 게 아니고, 쌀이 흰색이 아니고 약간 노란색인데, 베타카로틴을 많이 함유하게. 그러니까 항산화 활성이 높은 쌀을 만들었고, 요건 저희 과에서 실험을 한 건데, 무슨 실험을 했냐면, 씨가 안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유전자를 넣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거는 조작이 된 거고, 이건 정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호박이고, 이건 참외고, 이건 고추인데, 어, 확실히 얘 씨가 없어요. 참외도 요거는 정상이고 이건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육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참외 먹어보시면 알겠지만 씨 있는 부분이 훨씬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상품성 없음. 근데 이거는 고추인데 얘가 씨가 없죠. 씨가 없어지면서 과육이 두꺼워져요. 이건 상품성이 있다고 판정이 났는데 왜 그러냐면 고춧가루가 한 3배나 4배쯤 많이 나와요. 과육이 두꺼우니까. 그래서 이건 해볼 만하다. 뭐, 그러니까 식물도 손을 대요. 뭐 미생물은 당연히 손대고, 동물도 손을 댈 수 있고, 식물도 손을 댈 수 있고, 사람은 손 댈 수 있지만 하지 말아라. 지금, 그런 수준까지 가 있습니다. 그럼 저거는 이제 그 이 씨가 싹이 될 때부터 씨에서부터 이미 그 DNA를 조작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씨에다가 넣어서 씨를 아예 못 만들게 하는. 음, 근데 이게 그 과육이 많아서 유용하기도 하고, 저게 어디에 쓸 수 있냐면, 종자회사가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씨가 안 생기니까 매번 심을 때 사다 써야 돼요. 굉장히 유용한 기술. 그래서 그 근데 실용화는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죠. 예.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종자들이 직접 사다가 심어야지 자기가 그냥 해서 하면은 애들이 비실비실해지고 병 많이 생기고 싹 안 튀고 막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저기 종자회사들이 쓰고 싶어 하는 기술 중에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 복제도 돼 있고, 지금 요거는 서울대학교 수의대에서 스너피라고 그래서 동물 복제를 한 겁니다.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돈을 주면 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늙어서 죽게 생겼을 때 얘하고 똑같은 애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돈으로 똑같이 생긴 애들을 만들어줍니다. 성격이 같은지 안 같은지는 모르는데 같지는 않다고 그래요. 근데 뭐 점 모양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로 복제가 됐었던 복제형 돌리의 모습이고 얘가 돌리고 돌리가 아기까지 낳는 거 보고 이건 정상이다라고 판정을 했었는데 복제를 해놓고 봤더니 태어난 애가 원래 그 세포를 가져온 게 6살짜리 양에서 가져왔는데 태어나자마자 애가 6살짜리처럼 보여요. 음. 세포가.
그리고 일찍 관절염 오고 노인성 질병이 와서 죽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기술은 아닌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판정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진짜 복제해서 쓰고 싶은 기술은 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치료제 개발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잠깐 쉴게요. 자, 뭐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은 이 사람 지금 그 하반신 마비입니다. 우리 몸에서 재생이 안 되는 조직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경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이제 여기 아마 패럴라이시스가 왔겠죠. 그럼 여기에서 세포를 꺼내 가지고 이 경우는 이제 여자분이기 때문에 난자를 갖다 쓰는데 자, 난자입니다. 난자 옆에 보면 쓸데없는 뭐 여러 가지 극체 같은 게 붙어 있으니까 이거를 석션을 해서 없앱니다. 그럼 난자가 있는데 난자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보다 유전자가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전자를 세트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잡고 핵을 빼내요. 유전자가 반밖에 없으니까 반밖에 없는 핵을 이렇게 유리침으로 찢은 다음에 핵을 꺼내고 이거 그냥 프로브입니다. 잡고 있기 위한 프로브고 뭐 이렇게 살살살 누르게 되면은 핵이 빠져나와요. 그럼 이제 빈 껍질이 되니까 정상세포하고 동일한 핵을 여기다 갖다 다시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정자남자 수정한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전기 충격을 줘요. 그러면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하는데 우리 몸이라는 게 결국은 정자하고 난자가 합쳐진 세포 하나에서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만들 수 있는 세포가 다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너셀 매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하다가 이 중간 이 안쪽에가 그게 생겨요. 여기서 뭐 팔도 되고 다리도 되고 입도 되고 항문도 되고 다 그러는데 이 세포만 분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인너셀 매스를 분리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원하는 세포로 분화시킬 수 있는 그로스 팩터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사이토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할 수가 있어서 만든 다음에 이게 이제 신경세포인데 얘를 갖다가 여기다 넣으면 이 사람이 치료가 되겠다라는 게 지금 개념인데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은 좌골신경 여기 이쪽에 괴사되는 사람들 무혈성 무슨 골두 뭐라 그러던데 이렇게 뼈 있는 부분 도는 곳에 괴사되는 부분은 치료를 해요. 서울의 병원에서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런 기술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다는 게 황운석 교수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아까 난자를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 불임 시술하신 분들이 그 처음에 난자 꺼내고 정자 해가지고 수정을 한 다음에 착상을 시키는데 매번 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개를 수정을 해서 몇 개 착상을 시키고 몇 개는 얼려놓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넣었었는데 지금은 산모 건강 때문에 3개까지인가 밖에 못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나와요. 새 쌍둥이까지밖에 못 넣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막 성공률 높이려고 많이 넣어가지고 네 쌍둥이도 생기고 다 쌍둥이도 지금 그렇지 않은데 그거를 할 때 연구원들한테 돈을 줬어요. 200만 원이니까. 그게 인공 배란을 시키는 게 굉장히 여자한테 몸에 안 좋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윤리법 위반입니다. 돈을 주면 절대 안 돼요. 돈을 줬기 때문에 그게 위반이 됐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조작은 이제 나중 문제고 아까 이렇게 그 침으로 잘라가지고 살살살해서 해 빼내는 기술 있죠.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뛰어나요. 젓가락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그 경쟁 그룹인 미국에서도 이 일을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 시키면 이걸 누르다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빠져나오면서 성공률이 확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잘했었는데 황원석 교수가 데이터 조작하고 여러 가지 잘못은 하긴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앞서갈 수 있는 걸 놓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사법 처리가 되고 뭐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국내에서도 약간의 세력 다툼이 있었고 수의사하고 의대 교수들하고의 세력 다툼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추문이 개입된 그런 상황입니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명공학 기술이 활용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수정란 가지고 하는 기술이 원래 기술인데 이게 수정란 가지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그 세포를 제일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탯줄입니다. 탯줄에서 그 제대혈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줄기세포가 많이 있어요. 그걸 빼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 혈액에도 조금 나오긴 나오는데 너무 적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해가지고 그 시냐 야마나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62년생이니까 저보다 한 살 어려요. 그런데 요 그 역분화 줄기세포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역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치료 기술들은 상당히 많이 그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한 8시 1분이니까 한 9분 쉬었다가 마지막 부분, 백신 부분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겼었는데 그 녹슨 부분에 있는 균에서 나오는 독소 때문에 애들이 죽는다는 게 나중에 발견이 돼요. 그게 어디에서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들이 대부분 생리대를 쓰고 탐폰을 잘 안 쓰는데 서양 사람들은 탐폰을 많이 쓰는데 이게 게으른 사람들이 탐폰을 잘 안 갈면은 그 안에 그 똑같은 균이 자라면서 이 독소에 의한 샥에 의해서 사람이 죽게 돼 있는데 이게 균이 그걸 써요. 그러니까 이 독소를 내면 면역 반응이 그쪽으로 확 쏠리면 자기가 오래 살 수 있는 곳으로 숨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면역 반응이 올라간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다른 균이 들어왔을 때 반응을 못하는 상황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 가다가 균이 없어졌다 싶으면 내려옵니다. 그런 다음에 한참 있다가 파란색 균하고 노란색 균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파란색 균에 대한 반응은 엄청 세요. 보통 한 3일 안에 일어납니다. 아까 처음 일어날 때는 7일에서 10일쯤 만에 일어났던 게 한 이틀에서 3일 만에 일어나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게 로그 스케일이에요. 1000배 정도 세게 일어나요. 그렇지만 새로 들어왔던 노란 거에 대한 거는 얘하고 비슷하게 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면역 체계는 한번 봤던 균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주사가 가능한 거예요. 균을 약한 형태나 아니면 일부 부분을 띄어서 주면 감염을 하면 잘못하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약하게 해서 줘서 그 균에 대해서 기억을 하게 놔두면 이게 평생을 가니까 다음에 진짜 균이 들어오게 되면은 빨리 반응을 해서 얘를 퇴치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이 예방주사의 그 원리입니다. 면역 시스템. 그래서 자기가 봤던 균을 기억을 하게 되는데 기억을 못하는 균이 좀 있어요. 세균 같은 경우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잘 못 만들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로 우리가 예방주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림프구들이 다 기억을 하게 되는데 이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골수는 뼈의 한가운데 있는 부분인데 조만간에 치킨을 한번 시켜 드시면 뼈 그냥 버리지 말고 잘 뜯어먹고 살은 다 벗고 뼈를 칼 등으로 푹 쳐가지고 자르게 되면은 요리를 안 한다고는 빨갛게 보이고 요리를 한다고는 이제 짙은 갈색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 면역 체계를 구성하는 세포가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세포들이 우리 면역 체계를 구성을 하는데 여러분 백혈병 걸리면 골수이식 한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백혈병은 혈구암입니다. 암이 생기면 제일 좋은 방법은 수술해서 없애는 거예요. 근데 백혈병은 이 혈구 세포는 온몸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수술을 할 곳이 없어요. 온몸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물 처리하고 방사능 처리해가지고 세포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이 면역 체계가 없겠죠. 그러면 모든 병원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골수를 갖다가 넣어서 면역 체계를 다시 만들어주는 게 골수 이식이에요. 그래서 이 골수에 그런 그 면역 시스템을 만드는 세포가 다 있는데
우리 몸의 특징은 뭐냐면, 면역 체계의 특징은 뭐냐면, self and non-self discrimination. 내 거는 살려주고, 내 거가 아닌 것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어요. 이건 잠재적으로 공격하는 애라고 생각을 하고, 막아내는 게 면역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행히도 우리 몸에 있는데도 내 거라고 못 배우는 게 있어요. 남자는 3군데가 있고 여자가 2군데가 있는데, 여기 그 동공이 그렇습니다. 동공이 면역 체계가 내 거라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게 충격을 받아서 하게 되면 실명을 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신경계예요. 신경계는 우리 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역 체계가 이거 내 거라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바이러스 중에 허피스 바이러스, 대상포진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 허피스 성병을 일으키나 하는 바이러스들이 건강할 때는 밖에서 그 살다가는 잘못한 면역체계 공격을 당하니까 이게 사람이 건강해지면 신경조직으로 숨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여기 터지는 사람들 있죠. 그것도 성병은 아니고 이것도 허피스인데 이게 몸이 피곤하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졌다고 해도 다 낫지 않습니다. 이게 아시클로버라는 연고를 바르면 이게 없어지는데 이게 내가 건강해지면 이 바이러스는 신경계에 숨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가 피곤하면 다시 나와서 또 터뜨리고 대상포진도 마찬가지. 그래서 동공하고 신경계하고 남자의 고환이 역시 우리 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역체계가 내 거라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 충격을 가하게 되면 불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게 그렇습니다. 정자를 내 것이 아니니까 이거는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이건 잠재적인 그 공격자이기 때문에 얘를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셀프 난 셀프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 태어나서 48시간 안에 보는 건 다 자기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 막 우리가 내 거라고 인식하게 하고 싶으면 거기다 주사를 막 해주게 되면 나중에 그거 아무리 집어넣어도 반응을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 거라고 배운 거는 그냥 놔두고 내 거가 아닌 내 거라고 배우지 못한 거는 뭐가 들어오든 간에 이거는 나를 공격하는 애라고 생각을 하고 막아내려고 하는 게 이뮨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백신이 개발이 돼 있는데 백신이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었냐면 이게 디프테리아예요. 디프테리아는 이 세균성 병인데 목에 독소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실 같은 게 생기면서 호흡곤란이 와서 사람이 죽게 돼 있는 건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1940년대에 보게 되면은 10만 명당 거의 100명가량이 걸리게 돼 있고 요게 백신이 개발된 뒤에 뚝 떨어져요. 디프테리아는 지금 뭐 별로 무서워하는 질병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홍역이에요. 홍역 요즘 안 무서워하죠. 옛날에 홍역 걸려서 사람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게 되면 백신 개발된 뒤로 질병이 확 떨어져요. 이 정도로 백신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천연두 우리가 없애버렸고 소아마비 같은 경우는 없앨 수 있다고 본데, 자, 천연두는 1967년에 이렇게 빨간 나라들에서 천연두가 발병을 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76년에서 77년 사이에 2나라 발병하고 더 이상은 발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77년에 종식됐다고 선언을 하고 1979년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바이러스 균이나 이런 걸 놔둘지 안 놔둘지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같은 바이러스 보관하고 있는 거 놔두겠어요? 없애겠어요? 그래도 놔두겠죠. 그죠? 근데 그때만 해도 소련하고 미국하고 회의를 해서 이걸 놔둘 거냐, 없앨 거냐. 뭐라고 결론이 냈냐면, 우리가 백신을 줬기 때문에 아마 있는 애들이 안 나타날 수도 있으니, 그냥 보관을 하자 그래서 10년 뒤에 다시 리뷰하자 그래서 소련이 하나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CDC가 가지고 있어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그래서 1979년에서 89년하고 99년까지 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나면 소련이 붕괴를 해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나라로 넘어가서 생물무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을 했던 게 과학자들이 딴짓 안 하게 하려고 우리나라도 10억 달러인가 몇 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우리나라, 독일, 프랑스 다 돈을 줘가지고 과학자들이 그냥
니네 월급 줄 테니까 딴짓하지 마. 시리아 같은 데 가지 마. 그래가지고 ISDC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도 연구비 심사를 했었는데 그걸 줘서 유지를 시키게 했는데 다행히 이 균은 딴 데로 안 넘어가고 러시아에 지금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미국 CDC하고 가지고 있는데 이제 거의 없어진 걸로 판단을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백신하고 최근에 치료제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주한미군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도 가지고 있고 치료제도 가지고 있고 혹시 생물무기로 사용이 될 때를 대비를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 최초로 없애본 질병 한 5천년 자료로 봤을 때 5천년에서 6천년 그보다 훨씬 오래됐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없애려고 했던 게 소아마비예요. 소아마비 여기 보면 알겠지만 제가 1961년생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국민학교 다닐 때 한 반에 두세 명 정도 다리 저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걸리면 잘못하면 죽고 살더라도 소아마비가 오게 돼 있었는데 여기 지금 이집트 벽화를 보게 되면 알지만 이 사람 다리가 가늘어요. 소아마비 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벽화가 언제 만들었냐면 기원전 1500년 그러니까 역시 한 3, 4천 년 된 질병인데 이것도 여기 보면 백신이 한번 개발이 됐었습니다. 이넥티베이티드 불활성화 백신이라서 바이러스를 살짝 죽여서 쓰는 백신이 개발이 됐었는데 여기를 만들다가 약간 문제가 생겨서 백신 접종을 안 하니까 금방 질병이 늘어나요. 그런 다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부용 백신이 개발이 됩니다. 여러분, 아기 나서 병원 가서 그 예방주사 맞을 때 의사 보고 무서워서 울지 아파서 울지는 않는 백신이 저희 유일합니다. 그 분홍색 캡슐로 되어 있는데 아기 입 벌리고 이렇게 딱 따주면은 그냥 꿀꺽 삼키면 그 예방주사가 되는 백신이 있는데 그거를 개발을 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지금 요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 요나스 솔크라는 사람이에요. 요나스 솔크라는 사람이 1952년에 개발을 했는데 이 사람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때 만들어 가지고 특허를 안 걸어요. 자기 그 와이프하고 애한테도 주사를 하고 그때 당시로 예상 특허 소득이 7 빌리언, 7억 달러. 지금으로 한 30조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돈 벌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특허를 안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나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 기리기 위해서 샌디에고에 솔크 리서치 인스티튜트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최근까지도 연구를 하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부용 백신이 이제 아까 사빈이라는 딴 사람이 개발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1988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데 작년 데이터로는 4개 나라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감염이 어떻게 돼? 얘는 어, 미국 미국 대륙에서 마지막 환자예요. 1991년에 마지막 환자로 돼 있고 우리나라는 뭐 더 이상 그 무서워하는 질병은 아니고 여기 보면 이게 그 WHO 사무총장을 했던 이중국 박사라고 한국분입니다. 서울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6년에 뇌졸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평생 사업으로 했던 게 이게 그 소아마비 없애는 사업. 그래서 소아마비 백신 그 다음에 백신은 먹이러 다니는 사람들 인건비까지 WHO에서 다 줘요. 그런데 이거 만드는데 소의 부산물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로 안 쓰려고 해요. 다큐멘터리 보면은 이게 아이스박스에다가 메고 한 4명쯤 들어오면 막 못 들어오게 돌을 던지고 그럽니다. 이게 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환자가 변을 보면 변에 바이러스가 있고 이게 상하수도 구분이 잘 안 돼 있으면 물에 섞여서 감염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감염이 되고 있는데 요것도 아마 조만간에 없어질 거다. 2008년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고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상으로 백신이랑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아마 2번째로 없애는 질병은 소아마비가 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요즘 독감 돌기 시작을 하는데 어제도 제 수업 듣는 학생이 인플루엔자 A 독감 걸렸다고 진단서 보내오고 안 왔는데 독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보통 걸리는 감기하고 독감하고는 바이러스가 다릅니다.
보통 걸리는 감기는 커먼 콜드라고 그래서 아데노바이러스하고 라이노바이러스가 일으키는데 5톤 트럭 중에 부산 트럭 중에 라이노라는 트럭이 있어요. 옆에 그 운전석에 가서 보게 되면 코뿔소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기에서 왔다고 그래서 라이노바이러스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실제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킵니다. 이 독감 바이러스 백신은 알다시피 매해 맞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변이가 워낙 심해서 지금이 5월이니까 지금쯤 WHO하고 CDC에서 올 겨울에 북반구에서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 균주를 네 가지를 알려줍니다. 사카 백신이라는 게 네 가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삼가 백신이었고 사카 백신 맞으려면 돈을 더 내는 해가 한 해 있었는데 요즘은 기본이 사카 백신입니다. 네 가지를 알려주고 이 균주를 각국에 있는 그 제약회사에다 줘요. 북반구에 있는 회사. 그 다음에 남반구 여행할 거는 10월쯤에 알려줘요. 그러고 주는데 예측했을 때 맞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97% 정도 적중을 해요. 그 해에 유행할 거를 맞춰주는데 그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 바이러스를 이제 길러가지고 10월쯤에 제품이 나오는데 어디서 길르냐면 여러분 달걀 삶으면은 껍질 벗기면 얇은 막 나오죠. 이 양막에 이 바이러스가 자라요. 그래서 수정란에다가 위에 구멍을 살짝 뚫고 주사를 해서 바이러스를 길러서 이거를 회수를 해가지고 정제를 해서 만드는데 그래서 달걀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면 샥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달걀 성분이 조금 들어가요. 다행히 작년부터 달걀을 쓰지 않는 백신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들기 시작을 해서 그런 사람들은 피해서 그걸 맞으면 됩니다. 근데 이 백신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종류가 HA라는 항원이 16종류, NA라는 항원이 9종류가 있는데 따라서 16 곱하기 9해서 바이러스 종류가 144개예요. 여러분 방송 나올 때 보게 되면 H5N1 H1N1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H 16종류 중에 뭐고 N 9종류 중에 뭐를 사용을 하는지 보고 그 종류에 따라서 독성이 센 게 있고 약한 게 있고 뭐가 될 거라는지 이런 거를 다 예찰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가을쯤 되면은 군산의 철새도래지에 보건환경연구원 사람들이 나가서 분변을 다 모아요.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지 전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대비를 하게 돼 있는데 요게 이렇게 조금씩 변하다가 언젠가는 두 개 바이러스가 섞이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유전자가 8조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호스트에 두 종류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하이브리드가 돼요. 근데 이게 생기기 제일 좋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조류하고 그러니까 닭이나 오리하고 돼지를 같이 키우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돼지는 사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레플리케이션 호스트, 그러니까 저수지고 조류의 독감이 여기에서 섞이게 되면 새로운 형태가 나오는데 그게 신종플루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던 게 새로 생기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씩 변하다가 갑자기 대변이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유행을 하는 팬데믹이 와요. 제일 유명했던 게 1900, 요 10몇 년에 한번 그 팬데믹이 있었고 쭉 팬데믹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했던 것은 스페인 독감이에요. 1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인데 총알 맞고 죽은 사람보다 이거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5천만 명이 죽었으니까. 근데 왜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냐면 스페인에서 퍼진 게 아니고 독감으로 사람이 죽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전쟁통에 동요를 하겠죠. 언론 통제를 했는데 스페인만 언론 자유가 있었대요. 그래서 독감이 퍼져서 사람이 죽는다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보면은 46년, 57년, 68년 되게 몇 년 주기로 와요. 10년에서 12년 주기로 옵니다. 그래서 2009년에가 신종플루가 있었고 그래서 그 뒤에 10년 뒤면은 2020년 정도, 2021년 정도에 아마도 팬데믹이 한번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뭐가 나왔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마스크를 쓰면서 이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2019년 가을부터 이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호흡기 질환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인플루엔자 팬데믹 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바이러스를 분리를 해보니까 다른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조만간에 아마 그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한 번쯤 있을 걸로 예측은 하고는 있습니다. 자, 인플루엔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변이가 계속해서 뭐 종류별로 섞이고 변하고 하면서 하는데 요건 뭐냐면 1차 세계대전에 스페인 독감에 죽은 사람의 시신으로부터 바이러스 DNA를 RNA입니다. RNA를 분리를 해서 요때 유행했던 바이러스를 규명을 하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까지 만듭니다. RNA를 빼다가 우리가 쥐라기 공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빼다가 그때 바이러스를 재현을 시킨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뭐 딴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요 시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 실험을 하는데 우리 회사의 시약을 썼습니다라고 카탈로그에 선전을 하는데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변종 바이러스들이 생기고 조류 독감하고 사람 독감이 섞이고 여기에 돼지께 섞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이브리드가 생겨나고 있는데 점점 무서운 애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예방주사는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균 그냥 주사하면 돼요. 그럼 진짜 면역 반응 잘 일어납니다. 근데 잘못하다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를 살짝 죽여서 줍니다. 죽여서 주면은 위험하진 않겠지만 너무 불행히도 죽여서 균을 주게 되면 면역 반응 유도를 잘 못해요. 백신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살짝 죽이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건 고전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광견병 바이러스의 백신 개발할 때 파스터리가 이 방법을 쓴 게 아니고 배양을 하다가 그 유럽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한 2달쯤 가는데 그냥 놓고 가버려요. 프랑스 사람인데.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애가 균이 비실비실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개한테 물린 아이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얘를 데리고 옵니다. 얘가 개한테 물렸는데 아무래도 광견병 걸린 개 같다고 그러니까 파스테르가 실험을 했던 결과들이 있어요. 내가 백신을 개발한 것 같은데 한번 맞아볼래? 그랬더니 죽는이 맞겠다고 그래서 맞았는데 그게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균을 살짝 죽여서 주는 방법을 쓰는데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백신 중에 상당수가 그 어테뉴에이티드 약독화된 백신을 사용을 합니다. 많은 종류가.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이걸 쓰지 못해요. B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쓰면 잘못하면 암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백신은 전부 어테뉴에이티드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독화를 시켜서 어느 정도 불려가지고 사용을 하고 더 이상은 못 쓰게 하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연관이 된 게 지금 뒤에 설명한 저희 인수공통 전염병 공소가 거기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약독화 백신을 얼마 이상 쓰면 안 되는데 그걸 더 써가지고 예방주사를 받고 소가 병에 걸린 상황이 벌어져서 소송 걸리고 좀 심각한 일이 있었는데 그거에 관련된 분이 연구소를 처음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백신 관련된 얘기인데 그건 좀 이따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럴 벡터 백신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번 코로나에서 사용을 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처음 만들 때 영국 옥스포드 대학하고 해서 이윤을 남기지 않기로 협약을 해서 만들어진 백신이고 그래서 단가가 4만 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한 번 만들고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DNA 백신, RNA 백신이 있는데 이 RNA 백신이 그 파이자하고 모더나에서 만든 그 RNA 백신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제조합 백신이 그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또 하나 뭐지? 외국 회사에서 만들어진 게 있는데 돼 있는데 실제 여기서 보게 되면 제일 효과적인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테뉴에이티드 백신이고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조합 백신입니다. 제조합 백신에는 바이러스의 일부만 딱 들어가기 때문에 감염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걸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면역 원성,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이게 해당이 되는 게 B형 간염 바이러스도 여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선전에 나오는 가다실 9이라고 지금 선전하는 것도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게 돼 있고 그래서 요게 가고 싶어 하긴 해요. 그런데 그
그 효용성이 조금 떨어지니까 아직은 어테뉴에이티드 백신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신을 주는 방법은 가장 많이는 아마 이 주사 맞는 거가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이 스프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공기 중에 뿌리거나 코에다 뿌려서 하는 방식인데, 요거를 쓰는 것은 사람에서는 스프레이 방식은 아직은 나와 있지 않고, 닭에서 뉴캐슬 백신은 이걸 사용을 해요. 닭 한 마리에다가 주사 매번 주다가는 그 돈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물에다 섞어서 공기에다 확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코로 들어가서 백시네이션이 되라라고 해서 쓰는 백신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소아마비 백신은 이 먹이여서 백시네이션을 하게 돼 있는데, 저는 연구하는 부분은 요겁니다. 경구 백신. 그러니까 주사를 맞지 않고 먹어서 백시네이션을 하자고 하는 게 제 연구 테마예요. 불행히도 이 입으로 뭐가 들어오게 되면 면역 반응을 딴 데는 잘 일으키는데 안 일으켜요. 왜 그러냐면 입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음식 섭취가 안 됩니다. 요쪽 라인이 면역 반응을 못 시키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손을 대면은 우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게 제 연구 테마예요. 여기다 하거나 코에다 하거나, 코에다 하면 면역 반응은 좋은데 코에다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뇌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게 되면 이쪽에 염증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조금 겁나서 못 쓰는 단계. 그 다음에 먹이는데도 이 설하, 혓바닥 밑으로 넣으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을 만드는 방법은 대장균이나 효모가 제일 많이 사용이 됩니다. 대장균은 CJ 제일제당하고 녹십자는 대장균 다루는 기술이 아주 잘 발달된 회사라서 대장균을 쓰고, LG생명과학은 이스트를 아주 잘 다루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LG생명과학은 이스트를 씁니다. 우리 지역에는 익산에 B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 생산하는 LG생명과학 공장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만들고 하나는 소마토스타틴이라고 해서 소 성장 호르몬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이스트를 아주 잘 다뤄요. LG는. 그래서 LG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플랜트에다 해보려고 경구 백신이니까 이제 원래 그림은 뭐냐면 바나나에 이렇게 바이러스의 일부분이 발현이 되면 길 가다가 이걸 주워 먹어서 백시네이션을 하겠다는 게 원래 컨셉인데 지금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은 알려져 있고, 아무래도 식물에서 발현을 해도 포뮬레이션을 해서 먹어야 한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원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그 주사 방식은 오럴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생산 방식은 요 세 가지를 주로 사용을 해서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백신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애기도 울고 주사하면은 꼬마도 울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싫어하고, 그렇지만 먹이는 백신을 하면은 아마도 고통이 좀 덜할 거다라고 해서 차세대 백신 테크놀로지로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 백신하고 면역학 연구에서 얻는 이득이 항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혈액에서 꺼내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단백질이 있는데 대개 한 10에 11승에서 16승 종류가 있습니다. 이 끝부분이 약간씩 달라요. 그게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병원균이 들어오면 잡고 없애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데, 이게 10에 11승에서 16승 정도의 특이성을 가지니까 이걸 어디다 쓰냐면 진단에 써요. 이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정확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진단에 사용이 되는데, 여러분 해봤죠 이거? 이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컨트롤입니다. 여기까지 샘플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다 안 나타나면 실험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해봐서 알죠. 여기는 테스트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원을 잡는 항체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항원이 지나가다 보면 여기 물리면서 발색이 되게 돼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임신진단시약에서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신한 여자의 소변에 보게 되면 이 그 HCG라는 호르몬이 나오니까 이걸 볼 수 있는 그 키트가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 지금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은 너무 많이 나오면 음성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트라이책이라고 해서 세 줄이 있는 제품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항체를 이용했을 경우에 우리가 쓰는
이득인 진단시약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진단시약이 지금 450개 정도 돼 있는데 그 중에 250개가 이 항체 기반으로 한 진단시약이에요. 이 항체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치료제로도 씁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알래스카예요. 알래스카에 여기 그 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NOM입니다. 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1925년에 디프테리아가 퍼져요. 아까 디프테리아는 호흡곤란이와 사람 죽는다고 그랬는데 독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독소에 대한 항체를 주사하면 산다는 건 알아요. 근데 이 독소에 대한 항체가 어디에 있었냐면 니나나라고 그랬는데 지금 앵커리지에 조금 옆에 있는 곳에 그게 있다라는 것은 알았고 요게 겨울입니다. 겨울이어가지고 이걸 가져온데 보통 여름 같았으면은 배가 왔다 갔다 했을 텐데 베링해가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겨울에 얼어요. 여러분 그 크랩 잡는 그런 다큐멘터리나 보면은 굉장히 파도도 심하고 그래서 배도 많이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그러면 게 썰매를 가지고 가서 이걸 가져오겠다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병을 퇴치한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에서 만든 항체를 갖다가 주사를 해서 사람들이 살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게 보통 그때는 2주에서 3주 걸렸대요. 갔다 오는데. 그러다 보면 개들이 많이 죽고 그래서, 그때 희생된 개들을 기리기 위해서 왜 개썰매 시합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썰매 시합을 해요. 3월 셋째 주쯤에 합니다. 이때가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비타 로드 독슬레드라고 한국 사람도 여기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승자들이 일주일 만에 갔다 온대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뭐 5마일 경기도 있고 10마일 경기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요게 그러니까 면역학 히스토리에서는 항체를 치료제로 쓴 굉장히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했던 게 셀트리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거를 써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나은 사람들한테서 혈액을 공여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항체를 정제를 해가지고 그 CT50 분가해서 약을 개발을 해서 사용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제로도 사용이 되고, 근데 항체는 그보다는 진단에 훨씬 많이 사용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면역학을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이득은 백신, 두 번째 이득은 진단, 항체를 가진 진단이 두 가지 정도인데 우리 그 헬스하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할 때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 요 세계 유전자를 봐요. 세계 유전자를 봐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다가 요 진단하는데 혹시 파일이 있으면 요거 나중에 그 눌러보면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단하는지 여러분 코 쓰시는 것부터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이게 한 번 하는데 보통 20 지금은 좀 싸졌는데 보통 39만 원. 지금 아마 19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한 거예요. 굉장히 비싼 시약을 쓰고 비싼 기계를 씁니다. 한 대에 한 1억 원 정도 하는 기계를 사용을 하는데 그 기술에 의해서 진단을 해내고 뭐 우리나라에서 그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썼다 멋지고 그렇긴 하는데 이게 가능했던 게 메르스 바이러스 대응을 잘못해서 얻었던 교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면역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학회를 가끔 이제 가서 보게 되면 메르스 바이러스 퍼진 뒤에는 좀 우리말로 쪽팔려요. 왜냐하면 메르스 바이러스 얘기할 때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빨갛고 뜬금없이 한국이 빠르게요. 그래가지고 대응을 잘못한 케이스로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때 경험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응이 상당히 잘 돼 있고 아마도 이런 종류의 질병이 퍼졌을 때 전 세계에서 방역 프로토콜로 우리나라 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지금 그게 다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돈은 엄청나게 쏟아붓긴 했지만 대응 전략으로는 아주 잘 된 대응 전략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지막으로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인데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는 지금 2006년에 처음 만들자 아까 얘기했듯이 수의과 대학 교수님 중에 브루셀라 백신을 연구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백신을 잘 만들어 쓴다. 이게 세균 백신이에요. 어느 정도만 만들고
말아야 되는데 이걸 회사에서 조금 더 길렀습니다. 그러면서 리버턴트가 생겨서 백신을 맞고 병이 걸린 케이스. 이게 병이 걸리면 소가 그 유산을 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걸리고 그래서 굉장히 곤란을 겪었었는데 그 계기로 해서 난치병 연구소를 만들자고 해서 예산을 따다가 지금 2013년에 완공이 됐으니까 지금 10년 됐어요. 그 연구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게 강창희 의원인가? 옛날 한나라당 의원이 이걸 도와줘서 이 지역은 그보다는 민주당 쪽이잖아요. 계속 공격을 해요. 민주당 쪽에서. 이 연구소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초창기에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설립이 돼서 이제 10년이 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등급 시설은 아무 실험실이나 다 1등급 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보통 생물을 좀 다루는 실험실은 2등급 시설입니다. 저희 실험실은 2등급 시설 인증이 되어 있고 지금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3등급 시설입니다. 여기 위해성이 심각할 수 있거나 잠재적 치사성을 가지고 있는 병원체를 다루는 곳이고 4등급 시설은 거의 없어요. 3등급 시설 정도까지만 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전북대학교에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이 되는 BSL-3 바이오세이프티 레벨 3 시설로는 최초. 원래 그 수의과학 검역원에 있었는데 거기는 본인들만 쓰는 시설이었고 여기는 다른 사람도 와서 쓸 수 있는 시설로 설립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혹시 아마 가보실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상당히 그 논바닥에 있어요. 논바닥에 그 축사도 있고 한 대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연구동하고 3등급 시설이 있고 여기가 지금 행정동이 있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수의대 교수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여기가 전체적으로 동물의약품 클러스터가 됩니다. 지금 250억짜리 건물 공사 해서 지금 공사 시작을 했고 동물의약품 인증센터 그 다음에 두 종류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주 인원이 아마 한 200명 정도 회사도 들어올 걸로 돼 있고 굉장히 그 커질 예정인데 문제는 뭐냐면 요 앞에 지금 축사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축사가 우리 학교로서는 위에 요소로 돼 있어서 이게 전북대학교 캠퍼스로 인정을 못 받아요. 이 축사를 옮겨줘야 됩니다. 2km 바깥으로. 지금 익산시에다 얘기해서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고 지금 사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돼야 요게 전북대학교 캠퍼스가 되고 학생들 수업도 할 수 있고 기숙사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수건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BSL3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ABL3, BL3 시설은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든지 메르스 바이러스든지 이런 거를 실험을 할 수 있는 게 BSL3 시설이고 ABL3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동물에다 접종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BL3도 가지고 있고 ABL3도 가지고 있는데 ABL3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대동물 시설입니다. 돼지나 소나 소는 지금 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동물 ABL3 시설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전북대학교만 가지고 있습니다. 요 대동물 실험을 하려면 저희한테 와서 해야 돼요. 인증이 돼 있고 지금 들어갈 때 보면 BL3는 그 이렇게 시험관 내에서 실험을 하는 데만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여기 여러분 알겠지만 전동식 호흡기라고 해서 여기 허리에 여기 그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에서 바람 넣어가지고 그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 바깥 공기가 들어오면 안 돼요. BL3 시설 자체도 전부 그 음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게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필터를 통해서만 나가게 되어 있고 공기 들어올 때도 전부 필터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 365일 24시간 필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전기세가 1년에 한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고 필터 값만 한 1억에서 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실험할 때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절대 혼자 실험하면 안 되고 2인 1조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동물을 다루기 때문에 장화를 신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돼 있는데 저도 제가 안 들어가죠. 학생들 시키는데 학생들 하루 갔다 오면 거의 그냥 실신이 돼서 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방상동에 가서 실험할 때 그랬는데 막 긴장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에어컨이 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의 땀으로 목욕을 하고 나올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실험인데 이렇게 보호구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 뭐 시설 쪽 있는데 여기에서 다 갖추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식으로 전부 시설이 돼 있고 공조 설비 옥상에 그 맨 탑층에 가게 되면은 엄청나게 그 공조 시설 같은 게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지하에 전기 나가면 안 되니까 발전기부터 해가지고 그런 그 정전압 장치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ABL3 돼지 12마리, 염소 16마리, 개 24마리 할 수 있고 중동물은 마우스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조그만 생쥐 600마리, 그다음에 미니 돼지 16마리, 그다음에 닭 225마리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토끼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 넣을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을 쓰게 되면 축산검역본부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거기서 그 검사관들이 와요. 그래서 해도 되냐 안 되냐 그렇게 하고 1월부터 2월 2달 동안은 전체 소독하고 다시 인증받아야 돌릴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지지난달에는 돼지를 길렀는데 돼지가 이렇게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 먹는 이 노즐을 코로 어떻게 해가지고 물이 지가 빨아먹고 말아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왔는데 그 저기 돼지 콜레라 그 균이 일부 배수구로 이게 막 겹치려고 그런 게 돼지가 그런 데다가 원래는 이 구멍을 막아야 되는데 시설 관리하는 업체가 깜빡 잊고 이걸 열어놓고 가버려요. 그래서 물이 넘쳐서 새벽 4시에 경보 울려가지고 모든 영사들 다 출동해가지고 해서 보고하고 어, 2주간 매일 그 저기 환경 치료 그러니까 주변에 토양, 물 테스트해서 바이러스가 없다는 거 14일 동안 없다라는 걸 확인해서 보내고 검역본부에서 와서 오케이 써도 돼 그래가지고 3주 만에 풀린 적이 있었고 어제 그저께 지금 SFTS라고 제주도에서 걸려가지고 사람 죽은 거 있죠. 그 유행성 뭐 출혈 관련된 건데 공격 접종을 하다가 학생이 주사기로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주사기로 자기 손을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건 치료제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관리해주는 의대 그 감염내과 교수님이 이제 하는데 일단 장갑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찔러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모니터링을 해라 그래서 애가 자진해서 집에를 지금 며칠째 안 가고 그냥 그 연구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병을 하면 바로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고 그 굉장히 막 온갖 그 저희가 집중이 돼요. 지금 그 SFTS 찔린 것 때문에 리포트 내고 아마 내일쯤 그 역시 또 질병관리청에서 내려올 것 같은데 그 굉장히 어렵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근데 이게 그 뭐 하여튼 가보면 저기 설비가 대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대동물 시설은 우리밖에 없고, 그 다음에 중소동물 시설은 우리가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시설로 열었는데, 이게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가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돈이 된다라는 게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한 10개 가까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희 연구소가 이 시설 사용료로 작년에 9억 5천만 원을 수입으로 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소 운영을 하는데 13억 5천 정도가 들어가요. 전기세, 뭐 이런 식으로. 인건비는 국가기관이니까 인건비 나오는데, 근데 수수료 수입이 작년에 9억 5천, 그 전에는 6억 5천, 그 전에는 4억. 그러니까 메르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수입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연구소 간접비 수입이 14억 정도. 그래서 지금은 운영을 할 만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총장님하고 막 사정을 해가지고 기자재 사달라고 1억을 얻었는데 5천만 원짜리 UPS가 나가버리는 바람에 그거 바꿔줘야 되고 뭐 그다음에 폐수 처리비만도 한 2억 정도 들어가요. 나는 물 처리하고 왜냐면 물 한 방울도 밖으로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폐수 처리비, 사체 처리비 뭐 하여튼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인데 국가적으로는 아주 좋은 시설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운영하기 어려웠을 때 이거를 그 저기 질병관리청 산하에 감염병 연구소에다 넘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전북대학교에서는 우리 치적이니까 안 넘기려고 막 버텼던 거고 지금은 운영이 할 만한데 이제 조금 지나서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학교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시설 중에 하나고 굉장히 어려운 시설 중에 하나예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저도 오늘 지금 꽃가루 알러지 네.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이 면역 알러지도 결국 면역 체계 반응에 의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역이 그러니까 일어나서 안 좋은 케이스. 네. 근데 이게 좀 예방이나 아니면 이런 게 어떤 식으로 뭐또 할 수 그게 있는 게 있나요? 그 항체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항체가 5종류가 있는데 엘러지 일으키는 것은 IgE라는 건데 IgE가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있다가 꽃가루나 그러니까 엘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이 들어오면 여기에 결합이 돼가지고 어떤 세포에 가서 붙어서 거기서 뭐가 터져서 나오는 게 히스타민, 프로스타글란딘 막 가렵고 콧물 나고 하는 엘러지 증상을 일으키는 그 세포가 있는데요. 네. 엘러지를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IgE의 수준이 원래는 굉장히 낮아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민감도라고 해서. 아토피가 다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IgE 레벨이 좀 높아요. 그래서 아마 잘 보시면 꽃가루뿐만 아니라 그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도 좀 많이 있을 수가 있고 피부도 조금 센시티브한 경우도 있고 저희 가족은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아토피가인데 그 꽃가루 엘러지도 많고 조금 뭐 이상한 음식에 대해서도 엘러지가 많고 근데 저희 아들이 닮았어요. 저희 딸은 저를 닮았는데 그리고 체질적으로 엘러지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냥 아토픽하다고 그러는데 많은 종류의 엘러지에 센시티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게 개발이 되면 떼돈 벌겠죠. 그래서 아니 근데 그렇게 또 인위적으로 어떤 걸 딱 막아버리면 면역 네. 체계 이상으로 실제 동작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안 생겨버리잖아요. 좋죠. 근데 그 엘러지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아마 엘러지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뭐가 원인인지를 한번 진단을 해보시는 거 괜찮아요. 엘러젠 뭐 200 몇 개 알려져 있으니까 테스트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피하려고 노력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연구만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가 연구만 집중으로 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이런 가정용으로 진단 키트 같은 것도 개발하는 뭐 사업화까지도 좀 저희가 확대하시는 사업화는 있으신지. 하진 않고요. 네. 지금 연구소에 교수들이 지금 5명이 있어서 본인들 연구비 받아서 하기도 하고, 거기에 수의연구사하고 보건연구사, 수의연구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사 용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LG생명과학에서, 무슨 백신인지 저희한테 알려주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5년째 계속 그 백신 QC가 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해서 결과 주면은 사용하고 하는 게 있고, 올해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백신 테스트 저희한테 들어와 있고, 그래서 실용화 연구들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럼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것은 아니에요. 치료제까지는 혹시 안 하는지. 치료제도 하시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치료제, 뭐 이렇게 이니비터 개발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수 5분이 있는데, 한 분은 백신, 한 분은 바이러스, 한 분은 곰팡이, 한 분은 그 진드기 SFTS 하시는 분, 한 분 뭐냐.
한 분은 저기 그 구제역하고 돼지 그 저기 콜레라 하시는 분. 그럼 그 동물용약품 클러스터가 네. 앞으로 어떻게 더 많이 커지는지 그런. 그러니까 그 지금은 동물의약품에 대해서 별로 인증 시스템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주사해서 쓰기도 하고 구제역 백신도 잘 안 듣는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농가에 가서 보면 백신이 그냥 상온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관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는 정도인데 지금 우리나라 산업 중에 가장 크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펫 산업입니다. 아, 애완동물의 먹이, 의약품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표준화시키는 센터가 그 동물의약품 그 인증센터예요. 그러니까 회사 개발을 하게 되면 이건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인증을 해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내년에 건설이 완공이 됩니다. 지금 땅 다 파고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수재 교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왕 거기 만드는 김에 많은 클러스터를 다 이제 도입을 시키자 그래서 어, 정읍에 우리 학교 그 연구센터가 있는데 거기 전에 이제 그 저 애완동물 먹이 그 미생물센터가 그거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큰 게 축사 냄새 나죠. 네. 그 사료에 미생물을 잘 집어넣으면 냄새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사업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것도 연계가 돼 있고 지금 펫 산업이 굉장히 크고 있어요. 그거하고도 연관해서 네. 이제 어떤 이제 우리 이런 훌륭한 시설이 있는데 우리 여기 뭐 융합기술경영학과에 계시는 분들도 음, 뭔가를 이제 활용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가능성을 타진을 해보고 싶은데요. 결국에 현재 아까 지금 외부에서 네. 이렇게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인수공통 연구소를 사용하는 이제 아까 LG 생명과학이나 SK바이오 있다고 했는데 어, 이제 우리 학교 내에서의 이제 어떤 교수님들이 연구 목적이나 아니면 연구 과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교수님들은 떤 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는지가 좀 알려주시면 좀 더, 예, 지금 아는 부분은 본인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실험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만든 다음에 바이러스를 그 쥐에다 주사를 하고 바이러스를 챌린지를 했을 때 얘가 죽냐 안 죽냐 보는 실험을 하려면 이제 거기 들어가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 용역들이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그 본인들이 와서 실험을 할 수는 있어요. 거기 와서 실험을 할 수 있는데 먼저 그 3등급 시설을 쓰려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지금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와서 실험을 하게 되면 저희는 뭐 시간당 예를 들어서 15,000원을 낸다 그러면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3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느니 그 다음에 익산으로 사람을 보내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그걸 할 수 있는 교수님들한테 연구비를 줘서 거기 있는 연구원이 들어가서 하는 게 숙달도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받아서 많이 해요. 여러분 그 코로나 있을 때 저기 손잡이에다가 우리 뭐 한다 필름 감아놓은 거 있죠. 그것도 임상시험을 거기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를 얼마나 죽이는지 보려고 잘라서 실험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한 2천만 원 하고. 그런 실험도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외부에서 그렇죠. 연구 의뢰를 협력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하고 싶으면 이제 교육 절차나 이런 걸 다 받아서, 그 학교 승인이 그 실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생물안전위원회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실험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싹 내면은 생물안전위원회, 저희 학교에 저도 위원인데, 그걸 보고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하려면, 동물실험 윤리위원회하고 생물안전위원회하고 두 가지를 다 승인을 얻어야 실험이 들어갈 수 있는데 BSL-3 실험을 하려면 실험실 사용 교육을 또 받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한테는 안 보여드렸는데 가짜 실험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갈아입고 다 뒤집어 쓰고 들어가는 모든 절차를 실제 실험실처럼 하는 가짜 실험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습을 시키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게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타고 나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게 어려우면 연구소 교수님들한테 의뢰를 해도 되고 지금 사용하는 분들은 의대 교수님 몇 분 사용하시고 수의대 교수님 사용하시고 저 쓰고 그런 정도예요. 우리 내부에서는 직접 본인 연구 목적으로는 한 10분 내외밖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 들어가기 싫으니까 수도 바이러스라고 해서 가짜 바이러스 만들어서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해본 뒤에 진짜 실험할 때만 학생들 거기다 투입을 해요. 되게 싫어해요. 저도 가라고 그러기 미안하기도 하고 여기서 아침에 짐 다 싸가지고 오늘도 지금 두 사람 갔었는데 아까 6시에 저 나오는데 아직도 안 돌아온 거 보니까 못 끝낸 것 같은데 가면은 거의 그냥 녹초가 돼가지고 샤워하고 그러고 와야 되는데 여학생들 저는 실험실에 남자 하나고 다 여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지간하면 좀 안 갔으면 하는데 하는 건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를 듣는 시간이 상당히 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또, 하나만 더 받을 수 있는데 혹시 질문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한번 연 대표님 한번. 지고 그래, 괜찮아요. 요즘 실 일화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낸 그 드롭아웃이라고 그 미국의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그 여성 희대 사기꾼. 네. 그래서 극소량의 혈액을 가지고 네. 250여 개의 병을 진단을 한다라는 진단 키트를 가지고 10조 정도 투자를 받아서 네. 희대 사기로 이렇게 유명한데 한 15년형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지금 지금 가능해요. 지금은 그게 돼요. 가능합니까? 그러면 사기는 아니었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저도 이제 저는 물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대에서 포스닥을 했을 때 지도 교수님이 그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분은 이제 포바람이라고 해가지고 혈액을 빼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서 많이 나는 암 5가지의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그런 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있는데 지금 아마 무슨 애들 저기 지능 테스트도 한다고 그러고 뭐 하는데 DNA 칩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 칩은 아니고요. 유리에다가 유전자를 대개 한 256종류 정도 그 스파팅을 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혈액에서 DNA나 RNA를 빼가지고 여기다 해서 붙여가지고 봐서 이 사람은 어떤 질병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낮다 하는 것들을 보는 칩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많이 본다라는 건 지금 뭐 어렵긴 한데 예를 들어서 암을 본다든가 뭐를 본다든가 하는 것들은 가능해요. 그래서 제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어떻습니까? 상당히, 네, 재밌었죠.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획을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이번 학기는, 이렇게, 바이오, 생명, 이런 쪽으로 조금, 초청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강의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강의를 잘했습니다. 네, 큰 박수로, 예.